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63세고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공무원 연금을 월 200만 원씩 받는 제가 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28살에 공무원이 되어서 35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적금도 꼬박꼬박 넣고 집도 마련하고 아들도 대학까지 보냈죠.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5살이 되면서 조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이 늦고 눈맞춤도 잘 안 되고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 부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특수교육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 작은 손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월 150만 원의 특수교육비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연금 20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6일 일해서 월 80만 원을 받아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걸레를 들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아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이라는 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962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셋째 아들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8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8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는데 주로 공사장 일용직이나 식당 설거지를 했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사장에 가서 8시간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손은 늘 거칠어져 있었고 여름에는 땀범벅이 되어서 공부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작은 고시원에서 떨면서 책을 읽었죠. 8번의 시험에서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직을 하거나 장사를 시작하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죠. 부모님께서도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해라고 하셨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공무원만이 저 같은 집안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28살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발표날 새벽부터 시청 앞에서 기다렸는데 제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8년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집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됐어요. 공무원 됐어요. 라고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 출근 날은 3월 2일이었어요. 수원시청 민원실 배치였죠. 새 정장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청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민원실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오는 사람부터 복잡한 건축허가 문의까지 하루 종일 다양한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했죠. 첫 월급이 45만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때는 그 돈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8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받던 일당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이었죠. 매월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보면서 이제 진짜 사회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월 20만 원씩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시청 구내식당에서 1,000원에 해결하고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어요. 옷도 필요한 것만 사고 술자리도 꼭 필요한 것만 참석했죠. 동료들이 정수야, 너 너무 쪼잔하게 산다고 놀렸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8년 동안의 고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절약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30살이 되기 전에 적금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1,000만 원 통장을 보면서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죠. 30살의 지금의 아내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첫 소개팅이었어요. 미숙이는 2살 아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첫 인상이 참 단정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소개해준 친구가 미숙이는 정말 착하고 살림 잘할 애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미숙이는 제가 8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라며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제 절약 정신도 알뜰하시네요 라며 좋게 봐줬죠. 그런 미숙이가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32살에 결혼했어요. 전세금 3천만 원 중 부모님께서 1천만 원을 도와주시고 제가 모은 적금 2천만 원을 보탰죠. 수원시 구시가지 아파트였는데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꿈같은 신혼집이었어요. 미숙이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여자들이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신혼 시절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월급이 70만 원까지 올랐는데 생활비로 40만 원 쓰고 30만 원은 적금으로 넣었어요. 미숙이가 정말 살림을 잘했습니다. 시장에서 저렴한 재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옷도 직접 수선해서 입었죠.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몇 년 후에는 집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미숙이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5년을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적금 통장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역시 공무원이 되길 잘했구나. 이렇게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에서 정수야, 부동산이나 주식 좀 해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확실한 적금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37살의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보면서 이제 진짜 가장이 되었구나 하는 책임감이 밀려왔죠. 미숙이가 진통을 겪는 동안 밤새 병원 복도를 걸었는데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내가 겪었던 고생은 안 시키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육아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저귀, 분유, 아기 옷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이 나갔어요. 하지만 적금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월 20만 원은 꼬박꼬박 넣었죠. 아이 때문에 적금을 못 넣는다고 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래도 계획성 있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5살이 되면서 교육비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어요. 월 80만 원이나 했지만 아이 교육만큼은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와 교육비를 빼면 빠듯했지만 그래도 적금은 유지했어요. 40살에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영통구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는데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로서는 큰 결심이었죠. 대출 1억 원을 받고 자체 자금 8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 8천만 원은 그동안 모은 적금 전부였어요. 통장이 거의 바닥날 때까지 털어서 집을 샀죠.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미숙이와 민호와 함께 빈집에 들어갔어요. 아직 가구도 별로 없어서 휑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성취감이 컸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집주인이 되었네요 라고 하는 미숙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12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적금을 넣은 보람이 있었죠. 대출 상환액이 월 6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까지 합치면 월급으로는 빠듯했지만 내 집이라는 안정감이 있었죠. 이제 집값만 올라도 우리 자산이 늘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여전히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만큼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 태권도까지 월 100만 원이 넘게 나갔죠. 다른 집 아이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면서 미숙이도 적극적이었어요. 제 월급이 꾸준히 올라서 200만 원대가 되었지만 지출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적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월 50만 원씩은 꼬박 넣었죠. 동료들이 아이 키우는데 적금까지 넣으면서 사냐고 놀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민호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얼마나 들겠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45살쯤 되니까 제 월급이 280만 원까지 올랐어요. 공무원이라서 승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호봉이 오르면서 꾸준히 월급이 올랐죠.
그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웠던 시기였어요. 민호도 중학생이 되어서 조금 손이 덜 가기 시작했고 대출금도 절반 정도 갚았거든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더 무서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종합반에 논술까지 하니까 월 2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 정도 투자해야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다는 미숙이 말에 저도 동의했죠. 제 월급이 32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50살에 집 대출을 완전히 상환했습니다. 10년 만에 1억 원을 다 갚은 거죠. 그날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아들 때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죠. 월 60만 원 대출금이 없어지니까 경제적 여유가 훨씬 생겼어요. 그 여유로 적금을 월 8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민호 대학 준비를 위해서였죠. 4년간 등록금이 얼마나 들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아라고 했지만 저는 절약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인서울 4년제 대학 경영학과였어요. 아들아 축하한다. 아빠가 대학 못 간 한을 내가 풀어줬구나라고 했더니 민호가 아빠 고생하셨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대학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로 연간 1,500만 원씩 들었어요. 총 6천만 원이 나간 거죠. 적금을 깨서 지원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좋은 교육받고 좋은 직장 얻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정말 안도했습니다. 월급이 28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 취업 어려운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소영이는 간호사였는데 첫인상부터 참 착해 보였어요. 민호 결혼 준비하면서 3천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전세금 보증금이었는데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혼 때 3천만 원으로 집을 구했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보증금도 빠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결혼시키는 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했죠. 57살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년까지 6년 남았는데 이제 진짜 노후 대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연금에 월 50만 원씩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그때 제 월급이 최고점인 38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어요. 미숙이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워봤어요. 공무원 연금으로 월 2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고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25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았죠. 집도 있고 적금도 1억 2천만 원 정도 모아뒀으니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숙이도 여보 이제 우리도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겠네요 라고 했죠. 정년퇴직 날은 2023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35년간 다닌 시청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민원실 동료들이 작은 퇴직식을 해줬는데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3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인사를 받으면서 내 인생 일막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금과 합쳐서 총 2억 원의 노후 자금이 생겼어요. 공무원 연금 월 200만 원까지 합치면 정말 든든했죠. 이제 진짜 여유로운 노후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향했어요. 퇴직 후 첫 달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35년 만에 출근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미숙이와 함께 시장 보고 후에는 동네 공원 산책하고 이게 진짜 노후지 하면서 만족했죠. 그때 민호 부부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손자가 태어난다는 거였죠. 아빠 저희 아기 생겼어요. 라는 민호 전화를 받고 미숙이와 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구나. 이제 진짜 완전한 가정이 되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보는데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우리 도연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라고 중얼거리면서 울컥했죠. 손자가 생기니까 노후 생활이 더 즐거워졌어요. 민호 부부가 일하는 동안 도연이를 돌봐주는 일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좋았어요. 내가 민호 키울 때는 이렇게 여유롭게 못해줬는데 손자는 실컷 예뻐해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도연이가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미숙이도 여보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3살, 4살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걱정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말이 늦은 것 같고 눈맞춤도 잘 안 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았죠. 아직 어려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간단한 지시도 알아듣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민호와 소영이도 걱정이 많아졌죠. 아빠 도연이를 한번 전문의에게 보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2024년 3월 소아정신과에 도연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긴장됐어요. 미숙이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는데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떨렸죠. 괜찮을 거야. 단순히 말이 늦는 거일 거야 라고 계속 되뇌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숙이가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게 들렸죠. 선생님은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특수교육과 언어치료, 행동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두 조용했습니다. 도연이는 뒷자리에서 자고 있었고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장애가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죠. 그날 밤 민호 부부와 함께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수교육비가 월 150만 원 정도 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민호 부부 월급 합쳐서 600만 원 정도인데 생활비와 전세 대출 상환금을 빼면 150만 원을 매달 지출하기가 쉽지 않았죠. 아빠 솔직히 부담이 너무 커요. 소영이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그럼 수입이 더 줄어들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영이도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무능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아들 부부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구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도연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 밤 미숙이와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연금도 받고 있고 적금도 있잖아요. 미숙이의 말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도연이는 우리 손자고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우리가 특수교육비를 부담하자. 월 150만 원이면 공무원 연금에서 낼 수 있어.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별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연금 200만 원에서 150만 원 내고 50만 원으로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적금 이자도 있고 필요하면 조금씩 찾아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 부부를 불러서 말했어요. 도연이 특수교육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담할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아이만 잘 돌봐라. 민호가 아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라고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교육비 아낀 적 있나? 도연이도 우리 가족이야.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지.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갚을 생각 말고 도연이만 잘 키워라.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2024년 4월부터 도연이의 특수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어치료, 행동치료, 감각통합치료까지 주 3회씩 받았어요. 첫 수업에 도연이를 데리고 갔는데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울었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 같은 아이들 많이 봐왔어요. 꾸준히 하면 분명히 좋아져요. 선생님의 말에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월 150만 원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도연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았죠. 그런데 특수교육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미숙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슴에 작은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거였죠. 여보 별거 아닐 거예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미숙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정확히 검사 받아보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2024년 7월 미숙이와 함께 유방외과에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까지 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검사 결과를 듣는 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숙이 손을 잡고 있는데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괜찮을 거야. 우리 미숙이는 건강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유방암 1기로 진단됩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 예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미숙이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암에 걸렸다니.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위로해 주셨지만 치료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월 8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였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만 해도 그 정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이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겨서. 도연이 교육비도 부담인데 제 치료비까지. 무슨 소리야?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돈은 어떻게든 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날 밤 계산해 봤습니다. 공무원 연금 200만 원에서 도연이 특수교육비 150만 원, 미숙이 치료비 8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3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싶었죠. 결국 적금에서 매월 100만 원 정도씩은 찾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미숙이 수술 날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는데 분초가 년처럼 느껴졌어요. 민호와 소영이도 와서 함께 기다렸죠. 할머니 괜찮으시겠죠? 라고 걱정하는 소영이를 보면서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었고 예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회복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나는 미숙이를 보면서 다행이다. 우리 미숙이가 살았구나 하고 눈물이 났죠.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미숙이 항암 치료가 월 80만 원씩 나가고 도연이 특수교육비 1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230만 원이었거든요. 생활비 120만 원까지 더하면 월 350만 원이 나가는데 공무원 연금은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매달 150만 원씩 적금해서 찾아야 했어요. 이렇게 살면 2년도 못 버틴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1억 2천만 원 적금이 있었지만 매달 150만 원씩 쓰면 금방 바닥날 게 뻔했죠.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미숙이는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았죠. 그런 아내를 보면서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경제적 부담을 내색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연이는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맞춤도 조금 더 잘하고 간단한 말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또렷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육비는 절대 아낄 수 없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적금에서 1,800만 원을 찾았었죠. 남은 적금이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속도로 가면 정말 얼마 못 갈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65살이 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닐까? 35년간 공무원만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죠. 주변에서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쉬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65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경비, 청소, 주차관리원 정도였어요. 학력이나 경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나이만 문제였어요. 공무원 35년 했다고 해봤자 아무도 관심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수원역 앞 빌딩 청소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주 6일 근무에 월 80만 원이었죠. 시간당 3,300원 정도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구나.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사치더라고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도연이와 미숙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해야지. 미숙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대했어요. 여보 그러지 마세요.
나이도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면 몸이 상해요. 괜찮아. 4시간이면 그리 힘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80만 원이면 큰 도움이 될 거 아냐. 결국 미숙이도 이해해줬죠. 2025년 1월 첫 출근 날이었어요. 새벽 3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35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추운 겨울 새벽 공기가 뺨을 때리는 게 정말 차가웠죠. 수원역 앞 15층 건물에 도착했을 때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였죠.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처음이세요? 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첫날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하세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그분의 말에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위안이 되기도 했죠. 청소 도구를 받고 담당 층수를 배정받았어요. 저는 3층부터 6층까지 4개 층이었죠.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쓰레기통 비우기, 엘리베이터 청소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5년간 민원실에서 시민들을 상대하던 제가 이제는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다니.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4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죠. 고무장갑을 끼고 하지만 청소용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런 일을 매일 해야 하는구나 하니까 막막했습니다. 첫 주는 몸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면 바로 누워야 했죠. 미숙이가 여보 그만두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라고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 주가 제일 힘든 거야.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몸도 익숙해지고 일하는 요령도 생겼죠.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김씨 오늘도 고생하네요라고 인사하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사연이 있으셨어요.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 분, 손자 용돈을 주려고 일하는 분, 생활비가 부족해서 나온 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월급 80만 원을 받았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35년 공무원 생활 중 받은 월급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었지만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 80만 원으로 도연이 교육비 일부라도 보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뿌듯했어요. 미숙이 항암 치료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6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지만 꿋꿋하게 견디고 있었죠. 여보, 제가 빨리 나아야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천천히 치료받자.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도연이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특수교육을 받은 지 1년이 넘으니까 확실히 변화가 보였죠.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는 눈도 잘 안 마주치던 아이가 이제는 제 눈을 보면서 말하거든요. 어느 날 도연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서툰 손으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까지 그려놓았더라고요.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이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여전히 어려워요. 공무원 연금 200만 원에 청소일 80만 원을 합쳐서 월 280만 원이 수입이죠. 도연이 특수교육비 150만 원, 미숙이 치료비 80만 원, 생활비 120만 원, 기타 비용 30만 원. 총 380만 원이 나가니까 여전히 월 100만 원씩 부족해요. 적금에서 계속 찾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1,800만 원, 올해도 벌써 600만 원을 찾아 썼어요. 이제 적금 잔고가 6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속도면 3년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아요. 집을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전세든 월세든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도연이와 함께 살기에는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 불편할 것 같고요.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일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도연이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미숙이도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의사 선생님께서 예후가 좋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죠.
민호 부부도 정말 고마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연이를 돌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도연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제 입에 넣어주면서 할아버지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미안해 할 것 없어. 가족이잖아.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소영이도 아버님 저희가 꼭 보답할게요. 도연이를 잘 키워서 아버님께 자랑스러운 손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안정성이었어요. 나는 평생 월급 걱정 없이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공무원 연금도 받고 집도 있고 적금도 있으니까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손자의 장애, 아내의 암 진단. 이런 일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아무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도 예외는 없구나.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도연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아요. 미숙이 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도연이가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할아버지 고마워요라고 말할 줄도 알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겨요. 미숙이는 항암 치료가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여보, 우리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낼 거예요. 도연이도 있고 민호 부부도 있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런 미숙이를 보면서 정말 고마워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라는 게 이런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앞으로 계획을 세워봤어요. 일단 제가 건강한 동안은 청소 일을 계속하려고 해요. 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어요. 그래야 적금을 조금이라도 덜 쓸 수 있거든요. 민호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승진하거나 이직해서 월급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교육비를 너희가 부담해라. 민호도 내 아버지. 열심히 해서 빨리 월급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죠. 정부 지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상담 받아보니까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담을 줄여보려고 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제 건강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더라고요. 내가 쓰러지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에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청소 일 끝나고 집에 와서 30분씩 걷기 운동을 해요. 무릎과 허리에 좋다고 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있고요. 여보, 몸 관리 잘 하세요. 우리 모두 당신이 건강해야 해요라는 미숙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후 준비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고려해 보세요. 저처럼 공무원 연금이 있고 집이 있고 적금이 있어도 가족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면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다행히 65세까지 큰 병 없이 건강했는데 만약 제가 아팠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거예요. 힘들지만 도연이와 미숙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도연이가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서툰 글씨로 할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죠. 그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수교육 덕분이거든요. 미숙이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 검사에서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정말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보,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미숙이 말에 정말 안도했습니다. 민호도 요즘 야근을 자주 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승진하면 월급이 50만 원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교육비 부담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민호를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소영이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도연이 때문에 힘들 텐데도 꿋꿋하게 일하고 있죠. 아버님,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힘들어도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요.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매일매일이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적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과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김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라고 서로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죠. 어제는 새로 들어온 70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손자 교육비 때문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요즘 다들 쉽지 않으시네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손자 잘 되는 걸 보면 보람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만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어찌 보면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죠. 요즘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복지관에서 상담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지금보다 나은 일자리가 있다면 옮기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일도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새벽 4시간만 일하니까 오후에는 도연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라고 하는 도연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도연이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그네를 태워주고 미끄럼틀도 같이 타고 모래놀이도 했죠. 다른 할아버지들이 손자와 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평범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가 특별한 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죠. 미숙이가 요즘 요리를 다시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초기에는 입맛이 없어서 거의 못 드시더니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여보, 오늘은 도연이가 좋아하는 계란찜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면서 부엌에 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마워요. 어제 저녁 식탁에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아프지 말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울컥했죠. 이 아이가 할머니 걱정을 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민호 부부도 정말 변했어요. 처음에는 도연이 장애 때문에 절망했는데 이제는 아이의 작은 발전 하나하나를 기뻐해요. 아버지, 오늘 도연이가 혼자서 신발을 신었어요. 라고 신나게 이야기하는 민호를 보면 뿌듯해요. 소영이도 도연이 교육에 정말 적극적이에요. 집에서도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시키고 있어요. 도연아, 엄마랑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는 모습이 대단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워해요. 제가 새벽에 일하러 나갈 때 가끔 도연이가 깨어 있을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면 할아버지 일하러 가. 도연이 잘 자고 있어라고 해요. 그럼 도연이가 할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청소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다양해요.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 야근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 경비실 아저씨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이유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삶이란 게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신기해하기도 해요. 공무원 하셨던 분이 왜 이런 일을? 라고 하시죠. 그럴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죠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이야기, 의료비 부담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 이야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과 건강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도연이를 보면서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아이만의 순수함과 사랑이 있거든요.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이 아이의 미래가 밝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미숙이를 보면서는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요. 35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때로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아프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더라고요. 평생 함께 늙어가자고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요즘 적금 통장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되긴 해요. 6천만 원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속도로 가면 정말 3년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집을 파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봤어요. 4억 5천만 원 정도 될 텐데 2억 정도 하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남겠죠. 그 돈으로 10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도연이와 함께 살기에는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민호에게도 이야기해봤어요. 아들아, 아빠가 집을 팔까 생각 중이야. 그랬더니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팔지 않기로 했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일이겠죠. 도연이 특수교육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도연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 속도로 발전하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우리가 투자한 교육비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만 꾸준히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중단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절대 중단할 수 없겠다 하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숙이 치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3개월만 더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희소식이었어요. 그럼 월 80만 원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겠죠. 여보,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미숙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정말 예뻐 보였어요. 투병 기간 동안 많이 여유였지만 그래도 웃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어젯밤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봤어요. 민호 승진 가능성, 소영이 직장 상황, 도연이 교육 계획, 미숙이 치료 일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내년부터는 제가 교육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내가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부담해라. 할아버지는 조금씩 부담을 줄여가는 거지. 소영이도 아버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희가 꼭 보답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보답은 도연이 잘 키우는 게 최고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 기특했죠. 새벽 청소 일을 하면서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겨울날 새벽은 정말 춥고 외로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도연이 얼굴을 떠올려요.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갔어요. 추운 겨울 새벽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청소하면서 문득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부끄러운 일일까? 아니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65세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체면이나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평소에 운동하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고 몸 관리 잘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과 건강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할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 도연이와 미숙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나갈 거라고 믿어요. 도연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미숙이도 완전히 건강해지고 민호 부부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지킬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